네, 내년 1월 20일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직책 인선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사들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된 큰 인물은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제니 옐런 전 페드 의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올해 마지막 12월 FOMC 회의가 진행됩니다. 옐런과 파월 의장이 4년 만에 다시 만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지금 미국 증시가 살 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장 막판 되면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미국에서 30만 명을 상회했다. 이런 보도 속에 다우와 S&P 500 지수 낙폭을 더 확대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도 그 국내 증시 낙관론이 많습니다는 3차 팬데믹, 우리로서는 3차 팬데믹, 경기 제도나 문제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지수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사실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금융 변수와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코스피 3000 시대 아마 제가 취임 후에 대통령께서 코스피 그 3000 시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저는 처음입니다. 듣기는. 네. 또 원화 절상이 좀 빨라서 수출이라든가 경기에 좀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최고 통수권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는 바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오늘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도 오늘 그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됐었죠. 다우존스 지수가 장 초반에 제가 일어났을 때가 12시 우리 시간은 12시 30분 정도였었는데요. 그때는 전일 대비해서 다우지수가 한 300포인트 이상 넘게 올랐습니다. 장마판에 이렇게 오늘 보면 한 170포인트 떨어진 거로 나오면 일중으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한 400포인트 육박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그 지금의 증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연말까지 그 호재들의 변수는 있죠.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코로나 백신 문제 당초보다 상당히 좀 앞당겨서 벌써 미 국민들 사이에는 백신 접종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이 문제도 증시 입장에서는 호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죠.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 문제 설왕설래가 되겠죠. 뭐 선거인단서도 오르고 되고 양쪽 간에 4년 후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선의 여지를 좀 확 늘려놔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게 지금은 그 차기 집권당이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네. 그러나 연말까지 타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감. 그리고 브렉시트 문제도 역시 13일을 지나서 연말까지 확정되는데요. 극단적인 상황은 영국과 EU가 발전적인 차원에서 노딜 브렉시트 문제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의 호재 요인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요인들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다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는 대형 호재가 지금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때 이런 호재로 기대되는 모습의 실망과 기대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그 다우존스와 S&P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데에는 아마 2차 팬데믹, 미국 입장에서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좋기 때문에 언택과 관련된 이런 업종들이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나스닥 지수가 올라간 게 아닌가.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금 높아지면서 다우와 S&P 지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겠는데요. 지금 미국의 그 사망자 수가 30만이 넘었죠, 누적으로.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당시보다 사망자 수가 좀 더 넓었고 무엇보다도 오늘 다우존스 S&P 지수를 끌어내린 데에는 뉴욕의 그 전면적인 셧다운 문제, 이 문제가 가장 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마판에 이것이 불거지면서 사실 다우와 S&P 지수를 많이 끌어냈다. 그리고 언택과 관련된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교롭게도 이렇게 그 뉴욕의 전면적인 재봉사가 이렇게 우려가 될 때에는 안전자산이 안전통화인 달러가 이렇게 강세가 붙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테레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뉴욕의 전면 통제, 돈을 더 공급한다면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지는 이런 테레폰 딜레마가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 달러 인덱스는 경제 그 재둔화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 90대로 다시 재차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 PD께서 발빠르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이런 점은 아마 국내 증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12월 마지막 FOMC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큰 회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다우와 S&P가 떨어진다는 것은 경기 문제죠. 근데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정책이 재정 사이드에서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권력 교체기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지금 타결이 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 페드가 금융 완화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관심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회의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올해는 뭐 이렇게 결산하기가 상당히 이렇게 쉽습니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 점철된 통화정책 회의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페드 입장에서도 올해 미국 기준으로 시간 기준으로 3월 3일 날 1914년 설립 이후에 두 번째로 임시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임시회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걸 했으니까 그만큼 긴박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008년, 2009년에도 임시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굉장히 긴박했다는 것이 페드 설립 이후에 두 번째로 열린 임시회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임시회를 거치다 보니까 통화 정책은 굉장히 비전동적 정책, 브라운식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재료금리로 내리고 무제한 QE는 쿼안티티브 이징해서 양적으로 정책이다. 네. 그래서 정크 펀드를 포함한 코로나 사태가 극복할 때까지 사실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는 원칙이 지금 지켜지고 있죠. 그리고 페드의 양대 목표 중에 사실 물가 안정과 그다음에 고용 창출 목표가 있는데요. 지금 스탠스는 9월 페드 회의의 평균 물가제니까 지금은 물가 안정보다도 사실 고용 창출에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까지는 물가가 목표선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돈이 많이 공급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지금까지는 목표선을 밑돌기 때문에 사실 이후에 올라가는 것을 용인하겠다. 그래서 기간 중으로 목표선 2%만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 네. 그러면 이걸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경기 문제라든가 고용 창출 문제가 더 급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지금의 올해의 미국의 페드의 통화 정책의 골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왜냐하면 매년 마지막 회의는 다음 연도 캘린더상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연도의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번 회의가 결산뿐만 아니라 내년도의 통화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권력이 교체가 됐죠. 오늘 선거인단에서 선거인단 반란이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됩니다는 바이든 쪽으로 오히려 더 굳어지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반성이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본인의 성향을 갖고 있는 선거인단 수가 반란해서 바이든 쪽으로 밀어주는 것은 본인의 자기 자신을 자랑만 하다가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본인이 속해 있는 집권당, 지금의 집권당이죠. 공화로부터 사실 외면을 당한다 하는 것을 비단 이것이 미국의 대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에서 바이든 정부로 내년 1월 20일 날 교체되는 것이 통화정책 여건이죠. 그리고 뭐냐 해도 앨런과 파월이 4년 만에 다시 조우했죠. 예. 그래서 어찌됐든 재무장관으로 내년 1월 20일부터 출범하고 지금 미누시지만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 보면 내년도에 통화정책 결정하기 때문에 앨런의 입장도 상당 부분 통화정책에 반영되지 않겠느냐 그치. 하는 측면에서 12월 회의가 상당히 관심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올해 페드는 오로지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해를 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현재 약 2주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페드는 문제를 풀어야 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전 앵커랑 시청자분한테 경제 시견들이 저보다 더 많기 때문에 올해 3월 3일 날 임시회를 거쳐서 네.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파월과 페드가 코로나 사태를 대처했는데요. 학점으로 A, B, C, D, E 등급, F 등급까지 본다면 전 앵커는 몇 점 정도로 주겠습니까? 저는 네네. 그래도 유동성 장세를 만든 게 페드가 가장 큰 역할을 했으니까 네네. A 레인지를 주고 싶은데 예,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월가 입장에서도 지금 코로나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게 리퀴드 크라이스, 유동성 문제, 네. 그다음에 리얼 섹터 크라이스, 파이낸셜 시스템 크라이스 문제, 그리고 리얼 섹터 크라이스 문제에서 아직 실물 경제 회복이 되는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초기 단계에 지금 전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A 학점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 미국은 이제 A 플러스 학점이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적인 학교에서 있습니다는 전체적으로는 A 플러스라는 학점이 독특한 학점인데요. 지금 말씀대로 A 학점 준 것은 미국의 월가의 평가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페드 입장에서는 이렇게 코로나 사태 처음에 크레딧 크런치, 신용 경색 문제를 푸는 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그것이 극복돼야 이 시스템 크라이시스 문제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실무 경제가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지난 이렇게 3월 이후에 페드의 정책은 아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나머지 과제가 있는 거거든요. 포스트 코로나의 통화 정책의 기본 골결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시장의 금융 기관의 역할에서 새롭게 장착되는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금융 시스템을 갖춰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 이게 남아 있는 과제죠. 이게 이제 시스템 크라이시스 문제를 해결해야 결과적으로 실무 경제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역할이 많습니다. 근데 초기 단계에 이 코로나 문제, 노바디 노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제로금리 쓸 거 다 썼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이 이렇게 그동안 재정에서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다 하는 것이 올해 9월 페드 회의, 고전에 이렇게 페드 회의는 아니지만 잭슨 홀 미팅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시기 때문에 재정의 역할을 맡게 된 제닛 옐런과 파월이 어떻게 통화정책을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지금은 파월 의장의 독립성을 가지고 이렇게 결정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실 재정의 역할이 경기 부양 효과 내지는 시스템 크라이시스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남아있는 과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가 모습에서 보면 경기 부양책에 이렇게 불투명하고 2차 팬데믹이 이렇게 우려되다 보니까 뉴욕에서 전면적인 셧다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아주 이렇게 쭉 해서 다우존스가 400포인트 미끄러지죠. 네. 이게 그만큼 펀더멘탈 상으로는 건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페드가 지금 경기에 보는 시각은 스네이크형 경제다 이렇게 해서 뱀이 꾸불꾸불하다 간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는 뱀이 꾸불꾸불하 간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뱀이 이런 식으로 가면 경기에 낙관론이 되는 거고 꾸불해서 이렇게 되면 비관론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일부 이렇게 내년도에 주가를 아주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로 페드의 미국의 경기 모습이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일단 경기가 불안정하다 하는 것이 내년도에 통화정책에서 경기를 살려야 된다는 문제가 지금 첫 번째 과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이 문제죠. 미국 같은 경우는 중하위 계층들이 이렇게 고용이 문제가 되면서 우리가 1990년대에도 많이 들었던 용어가 jobless recovery, 고용 창출 없는 경기 회복이다. 당시 IT 같은 경우에는 공급 능력만 까면 깔수록 생산성이 증대되고 고성장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지 않거든요. 물가가 공급 능력이 올라가서 경제 성장이 되니까 케인지언의 총수요가 증가해서 고성장이 될 때 물가가 올라가지만 공급 능력이 올라가서 고성장이 되면 물가는 안 올라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성장 이렇게 저물가, 골디락스, 뉴 이코노믹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도 IT라든가 인터넷 되다 보니까 성장률은 높은데 고용은 안 올라가죠. 그래서 jobless recovery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지금은 증강현실 시대에 지금의 사실 미국에서 여러분 주력 업종에 해당되는 마가 업종이라든가 마가트 업종이라든가 이렇게 빵주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그때보다 더 이렇게 사실 그 공급 능력이 확대되는 측면에서의 이렇게 성장이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고용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앞에 붙였습니다. 뭐하시 보다 거치는 jobless recovery. 이게 고용 창출 우선적인 목표에서 미국의 페드가 내년도에 이걸 풀어야 될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K자 구조죠. 잘 될 건 아주 잘 되고 못 되는 건 못 되죠. 네. 이거만 단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빈익빈 부익빈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페드가 내년도에 통화정책에서 반드시 감안할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한 가지 있죠. 올해 그 돈을 왕창 풀었으니까 네.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 거품도 좀 해소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중심 통화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 이렇게 폭락되면 문제가 있을 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달러 문제도 풀어가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내년도에 올해보다도 내년도에 그 통화 정책에서 해결할 과제가 많은 것이 지금의 페드의 앞에 놓이는 과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통화 정책의 한계성을 느끼고 재정의 역할을 강조해온 만큼 과연 새로운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런 제안을 수용할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국 바이든 시대에 네. 그 재정 정책을 담당하는 재무부와 그다음에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페드 간에 어떤 관계를 설립하느냐 문제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 재무부와 파월 간의 페드 간의 갈등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내년도에 그 통화 정책에서 풀어가야 될 과제를 사실 지금 통화 정책이 바닥난 상태에선 재정이 이렇게 된다면 갈등이 되면 이런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내년도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자 인사 정책에 있어서는 어제도 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사실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최고 통수권자가 나에 맞는 사람들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국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 신뢰가 받는 것이 바이든과 관련된 가치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주요 포스트에 임명된다는 것은 아주 바이든 정부 시절에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각광을 받고 네. 어떻게 최고 통수권자가 전문가로 구성된 경륜이 많고 이런 사람을 구성해야 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이든의 경제정책은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요. 스텝한테 맡길 수 없죠. 라인에 맡겨야 되는데요. 그거를 뭐냐. 결과적으로 제닛 앨런이 재무부의 컨트롤 타워를 맡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옛날에 아마 전 앵커가 때 태어나신지 모르겠습니다는 과거 전두환 대통령 뭐 평가가 다 엇갈립니다는 네. 사실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을 칭송하는 거 아닙니다. 또 요새 분위기가 그래서. 근데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은 그때 무슨 지금 이렇게 해서 버마 사태 때문에 제가 이름은 잘 알고 있지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당신이 경제 대통령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시대에도 이 복잡한 현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전문가들, 시장 경륜이 맞는 사람의 컨트롤 타워를 준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페드가 많은 난제들을 갖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트럼프와 페드 간의 갈등이면 풀어가기 어렵는데 왜 바이든은 컨트롤 타워로 제닛 앨런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닛 앨런이 입장대로 페드 입장에서 경제 협력이 되고 통화 정책에도 그런 문제를 풀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페드가 요구하고 있는 재정의 큰 역할을 이렇게 제닛 앨런이 컨트롤 타워 입장에서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그 경제 처방, 이론이 아니라 처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이것이 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정책 처방, 현안에 대해서 정책 처방이니까 이론이 아니라 정책 처방이니까 이게 골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지금 앨런과 그다음에 파월이 만나가지고 재정과 통화 정책을 합작해서 요 처방대로 갈 것이니까 잠시 이론적 근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시경제 구조가 분배보다는 성장이다. 요거는 꼭 좀 우리 현 정부에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분들 집권 여당 부분에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들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면서 분배 문제 생각하는 데 없습니다. 성장. 네. 성장을 통해서 계층과 불균형을 해소한다. 파이부터 길러야 된다는 것을 파이부터 길러야지 무슨 줄 것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분배부터 생각해서 파이는 적은데 분배부터 해서 서로가 못 사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좀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 목표는 지금 물가 안정이 무슨 물가 안정입니까? 고용 창출이죠. 그렇죠. 중하위 계층의 고용 창출 우선적인 준다. 그리고 경제 운영 방식은 준칙. 지금은 경제가 이렇게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준칙입니까? 준칙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유재량적 디스크리셔널 폴리시를 해서 자유재량적 방식으로 가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급할수록 국민에게 시장을 맡겨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급할수록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할수록 사실 그렇게 최고 통수권자를 비롯해서 경제 강렬 지금은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수평적 구조지 않습니까? 수평적 구조죠. 네. 국민들도 이제는 경제 강요만큼 알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
급할수록 시장에 맡겨야 되고 급할수록 국민에게 맡겨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거시경제 패러다임의 정책 세계에서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자 제닛 앨런도 그다음에 제롬 파월도 같은 페드 이사로서 페드의 이렇게 의장으로서 또 그 이전에는 페드 이사로서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네. 이렇게 처방을 해왔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이렇게 난제가 있긴 하지만 재정과 통화 정책 이런 것에서 제레런이 지금까지 사실상 제롬 파월이 이렇게 코로나 처방한 문제에 대해서 재정을 적극 수용해서 같은 기조로 이것을 풀어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내년 20일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제닛 옐런 새로운 재무부 장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을 하게 된다면 재정 정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초반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5번과 6번을 통합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그 7번 그 대목에 가장 큰 이렇게 많이 좀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재정 정책이 컨트롤 타워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이 국가 채무라든가 재정 적자가 굉장히 국가 신용 전방을 이렇게 한 단계 떨어질 정도로 위험수이긴 하지만 역시 평균 물가제대로 기간에 맞춰서 재정 적자라든가 그다음에 국가 채무 문제를 가져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내년엔 난제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같이 경기를 부양하고 고용 창출하고 K자 연구자의 빈익분도 구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산 거품도 해결해야 되고 달러 약세 문제도 해결해야 되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내년도에 보다 유연하게 간주간다. 내년도에도 사실 그 통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면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의 증가를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어떤 식으로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이 방식은 미국의 국민들 시장에서 적자 국채를 이렇게 소화하는 게 아니라 네.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에 재정과 그다음에 통화 정책이 파월과 제롬 파월이 이렇게 합작이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내년도에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적극적인 재원 조달을 국민들한테 적자 국채를 이렇게 팔아서 돈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겠죠. 지금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만약에 예상대로 이렇게 가지 않고 더 악화된다면 바운드 머니지 방식에서 적자 국채가 미국의 그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위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면 중앙은행이 좀 사주는 방식으로 중앙은행에서 바운드 머니지 방식으로 치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사태가 악화될 경우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어느 정도 경기가 좀 살아나고 이러면 바로 재정 측면에선 출구 전략을 추진한다. 엑시트 스트래티지도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좀 마련할 때는 그때는 적극적으로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를 줄이는 데 나서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초기 단계에 이렇게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면 역시 미국의 지금 이끌어가는 구조에서 K장 구조에서는 대형 그렇게 기술주들이 이끌어가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저도 뭐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는 법인세가 트럼프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데 트럼프 이전 수준은 돌아가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게 적정 수준이 지금 21%인데요. 25 내지는 28%인데요. 지금 수준에서는 28% 가기는 어렵고 상당히 좀 미온적 상징적 의미에서 25% 정도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재정이 이렇게 사실 그렇게 초반에 적극적 운영하고 나중에 출구 전략 추진해서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를 줄이긴 하지만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제3 섹터 방식으로 이게 이제 질문 6번에 대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3 섹터 방식으로 간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페이고 정책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안전 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제3의 정책으로 새로운 변화에 맞게 제3의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요 페이고라든가 균형재정 수치 1일령은 간전 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 제닛 앨런이 재무장관 임명되면서 현재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는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우리도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상당히 증가되고 지금의 3차 팬데믹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국난 극복 지원금을 이렇게 준다면 증세만 하는 게 바람직하냐. 지금 증세에 따라서 이게 부동산이든 소득세든 간에 전부 증세 정확에 따라서 경제 효율을 낮추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도 그렇거든요. 내가 뭐를 열심히 하느냐.
내가 뭘 열심히 하느냐? 내가 뭘 열심히 하느냐?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좋은 집에서 좀 살고자 하는 욕방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좋은 집 해봐야 뭐냐? 세금 다니는데 더 어려워지는데 항상 내가 지금 높은 소득을 계속해서 벌 수가 있느냐? 자, 1990년대 그때 당시에 잘 나가시는 분이 압구정의 현대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그때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한 3억에 샀다면 지금 은퇴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투기했습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20억, 30억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연금 가지고 뭘 합니까? 네. 그런 사태가 어느 정도 터졌거든요. 그래서 경제 효율을 떨어뜨린다. 잘할수록 경제 효율을 떨어뜨린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제3의 방식도 홍남기 부총리께서 재정에 대해서 워낙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증산을 해고 무조건 되고 재원이 지출하면 적자 국채에서 후손 세대는 넘겨버리는 이런 쪽으로 추진하지 말고 사실 제3의 방식으로 좀 제3의 방안으로 좀 지금 제니 옐런이 고려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좀 도움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재정 정책을 살펴봤으니까 통화 정책도 짚어봐야겠죠. 바이든 시대의 통화 정책 어떤 형태를 띌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앞서 말씀같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재무부와 그다음 페드 간의 협조가 잘 된다. 네. 또 책임자 간의 제닛 앨런과 파월 간의 협조가 잘 된다. 그러면 해결할 과제가 뭐냐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같이 올해 해결하지 못했던 요인이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 2년 차 바이든 정부 첫 해에 이렇게 보면 4가지 현안을 해결해야 된다.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는 첫 번째 실무 경제 회복, 그다음에 중하위 계층의 지금 영구적 실업자 문제. 이게 그냥 실업자가 아니라 영구적 실업 문제 하는 것은요. 제도라든가 이런 게 획기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시스템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해결해서 포스트 코로나 되더라도 영구적 실업자는 사실은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무엇이 잠리스 리커버리입니다. 네.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좀 풀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 되고요. 그다음에 K자 구정을 완화한다든가 자산 부분의 거품을 해소한다든가 달러 약세를 이렇게 지금 기축통화 입장에선 달러 약세를 하고 여기에 빠지고 있습니다는 내년도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통화 시대가 전개될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의 이렇게 법정 통화에 해당되는 달러에서 디지털 달러 문제로 이렇게 전환하는 이런 쪽의 과제들이 지금 페드가 갖고 있는 제닛 앨런이 갖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코로나 직후에 무제한 돈을 푸는 정책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유동성 문제를 지금 극복하는 단계가 지났으니까 실물 경제에 맞게끔 자 실물 경제가 맞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를 낮춰줘야죠. 어떻게 금리가? 장기 금리가 낮춰줘야죠.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 1년 차에 돈을 왕창 뿌려댔으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거품은 해소해야죠. 실물 경제와 금융 사이드 간에 서로 연계성이 강화돼야 되니까 요거 자산 부분의 거품을 낮춰줘야죠. 그리고 통화치도 떨어지는 부분을 너무 많이 떨어지면 그다음에 자금이 다른 데로 빠지니까 한국이라든가 미국으로 빠지니까 아무리 돈 걷고 해도 드레인 이펙트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보면 남아있는 자금들이 없지 않습니까? 요거 좀 해결해줘야죠. 네. 해결해줘야죠.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이런 시각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코로나 2년째는 이런 과제들이 달리기 때문에 페드 입장에서도 통화정책에 이렇게 중점 내용이 바뀌니까 통화정책 변화를 주는 거다. 근데 언제 변화를 주느냐? 통화정책의 시차는 9개월에서 1년 정도다. 그래서 올해 9월부터 평균 물가제가 도입된 거다 이렇게 보셨어요. 이 평균 물가제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에 9개월에서 10개월이니까 내년도 가면서 평균 물가를 도입한 거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직후에 무제한 양쪽 완화 정책으로 가면 자산의 거품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달러 가치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페드 회의에서 보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 우리가 보면 2008년, 2009년에 금융위기 때 무제한 발권식의 양적 완화 정책에서 이것이 경기가 어느 정도 되니까 2012년, 2013년에 쿼런티 이징의 2단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으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유동성 문제, 전에 그가 말씀드린 유동성 문제에서 A+A자 확정 받았지만 차기 과제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코로나 직후에 임시유예 때 무제한 방식으로 가져가면 안 되죠. 그래서 변화를 주는 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 나온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은 뭘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단기채를 네. 이렇게 매도해서 그러면 이제 단기채에 매도하면 단기채 가격은 떨어지고 단기채 금리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장기채를 매입해주는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
자, 장기채를 매입하면 장기금리는 떨어지고 장기채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발권력이 동원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페드가 갖고 있는 이렇게 보유 자산, 보유 단기채를 매도하고 네. 그러면 자금을 흡수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흡수하면 긴축이 되니까 장기채를 매입하면 다시 뿌려주는 거죠. 총량은 문제가 없다. 총량은 문제가 없다. 총량. 그래서 자산 버프의 추가적인 거품이라든가 이런 측면의 생각하실 추가적인 거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실 유동성 장세 이런 표현에 쓰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단기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자산 부문의 거품은 자 해소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달러 가치가 단기 금리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단기 달러 가치는 이렇게 하락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네. 되는 거죠. 그런데 기업의 설비 투자는 포워딩 프라이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3에서 5년입니다. 3에서 5년.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이렇게 장기 금리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기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금융 콜스가 떨어지니까 기업의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거죠. 그쵸. 기업의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 경기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고용도 고용이 증대되고 네.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으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쪽에 이제 뒤쪽 부분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이런 구조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구조로 해서 사실 풀어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에 그 전문가들이 나오시는 분이 다 훌륭합니다는 지금의 임시회의에 이런 그 초울트라 금융 완화 정책을 2023년까지 그대로 간다. 그건 기준금리만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유동성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 정책 위에 페드의 통화 정책은 기준금리보다도 사실 돈을 공급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돈을 공급 문제는 내년도에 과제를 볼 때는 꺾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다. 그렇게 이번에 그래서 장기채 금리가 낮아지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바로 그런 측면에서 나온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닛 옐런 새로운 재무부 장관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끌어가는 바이든 새로운 행정부 시대를 앞두고 월가에서는 반응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가장 바라는 구조가 나왔죠. 이제 가장 바라는 구조가 나왔으니까 월가가 가장 바라는 구조가 나왔는데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주가를 세게 끌어올리냐? 그게 아니고 엄동설한에 사실 엄동설한 때는 주가가 투자하기가 좋습니다. 올해 그 3월 직후에 보면 엄동설한이었던 호두가 모를 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다시 한번 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는 엄동설한 때 주가가 폭락할 때 주식 투자하기가 좋은 때 아닙니까? 왜냐하면 위험자산 선호니까 위험을 감수해야 돈을 벌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직후 때 훌륭하신 금융사의 CEO분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주가는 많이 떨어진다. 왜 주가는 떨어진다고 합니까? 위험이 증대했으니까 위험 자산한 게 뭡니까? 위험을 감수해야 돈을 버니까. 네. 사실 그때 주식 투자하기 좋죠. 주가는 세게 올라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게 동학개미를 맞춰서 전세 주가가 진짜 오래 주식 많이 왔죠. 그리고 자, 돈은 달러는 뭐냐? 종전의 관념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안전통화 달러 한 분이 유일하게 가지 않느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달러 가치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뀐대요. 옛날에 사실 그 어려우면 무조건 내가 안전통화 갑니까? 자, 자본의 이동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전염병이니까. 그렇죠. 차단됐으니까 상품의 이동 제한, 그다음에 사람의 이동 제한, 자본의 이동 제한. 그러면 경제 피해 지역에서 가장 피해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좋은 모양 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돈을 가장 많이 풀었죠. 무제한량자. 근데 이게 돈이 이동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한국은 방역 선진국이다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경제 피해가 적죠. 돈 적게 뿌렸죠. 그러다 보니까 자, 돈의 이동이 제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 과거에 무슨 회장님께서 기축통화인 달러뿐이 가느냐? 그거는 과거의 관념이고 돈이 왕창 뿌렸던 미국 같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화폐 교환 비율이 때문에 한국은 덜 풀었기 때문에 원화가 이렇게 강세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통화라는 건 생물이지 않습니까?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그런 거에 의해서 사실 돈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엄동설한이 풀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무서운 거죠. 우리가 봄날에 보면 자, 위에 얼음자래요. 얼음이 올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엄동설한은 뭐냐? 이렇게 얼음 두께가 두죠. 그때 또 올라가면 빠지지 않죠. 네. 근데 지금 뭐냐? 지금은 봄날에 척 해서 밑에 다 얼음이 녹았습니다. 살살살살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럼 과거 관념대로 보면 아직도 얼음이 얼었어? 내년도 낙관적이야? 근데 사실 내년도에 난제가 많은 것도 바로 그렇다. 아까 말씀드렸지. 그래서 내년도에 그 금융시장, 증권시장 관련해서는
사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베이스 페이트의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는다. 근데 난제가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에 파월과 그다음에 제닛 옐런이 이렇게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갈등을 빚는다면 이 난제 해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증시가 낙관적으로 돌아서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실 그 난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꿍짝이 맞는 사람이 필요한데 전문가가 필요한데 바이든은 제네럴의 전문가에 맡겨주는 거고 가치와 자기 삶이 아니고 맡겨주는 거고 그러면 난제를 풀기 위해서 서로 협력 관계가 중요하니까 사실 월가에서 그렇게 바란다.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시각보다도 그렇게 각도에서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든 정부 시절에 뭐 코스피 지금 3,000원 올라가겠죠. 뭐 오늘 지금 2,700, 2,800이니까. 근데 너무들 내년도에 낙관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사실 그 3차 팬데믹과 자금이 이탈을 자금이 이렇게 매도세로 돌아가는 상태에서 주가 네. 흐름이 이렇게 적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증시가 좋긴 하지만 기대 수익은 좀 많이 낮춰줘야 된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유튜브라든가 뭔가 방송을 통해서 너무 내년에 사실은 올해 3월 중순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하시고 지금 와서 뒤늦게 낙관적 불만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 개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손실을 많이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FOMC 회의를 앞두고 트리플 J,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또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조 바이든 시대에 어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눈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